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떨렸고 변호사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복잡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둘, 저와 동생뿐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25살 되던 해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며 검소하게 사셨고 특별히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한 채와 조금의 예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라니, 나눌 것도 별로 없는 재산인데 왜 굳이 유언장까지 작성하셨을까요? 그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연락했으니 함께 오라는 말과 함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던 며칠이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일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도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형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곳까지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강남 같은 곳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으니까요. 대기실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 가을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이라고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영상이라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카메라 앞에 서는 걸 극도로 꺼리셨던 분입니다. 가족 사진조차 찍기 싫어하셨던 분이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낯설게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가을부터 이미 아프셨다는 걸,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힘없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속에서 우리 형제를 번갈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 깊어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동생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동생에게 더 미안하다고, 형인 저에게만 관심을 쏟고 동생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유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인쇄소 건물 모두를 동생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화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때 가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유언장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동생 앞으로 상속한다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동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동생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게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로서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도 가라고 하셨고 취직도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다녔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늘 실망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동생을 나무라시는 일이 잦았고 동생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과 만난 곳은 아버지 집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가끔 가시던 곳이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동생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형 앞으로 된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프신 상태에서 쓰신 게 분명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동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는 온갖 일을 다 하셨고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빚을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의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 하나만 키우며 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되던 해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아버지는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로는 출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이 생겼는데 어떻게 포기하느냐고, 자신은 이 아이를 꼭 낳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으로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적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낳은 후 몸져 누우셨고 그 이후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동생이 2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후 동생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네 동생 때문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대했다고,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적으셨습니다. 동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평생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들였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동생은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난 것 자체를 죄로 여기며 살았다고,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동생에게 주고 싶다고,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들아, 네 동생을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동생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실에서 모든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갑고 딱딱한 눈빛을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냐고 했습니다. 동생은 평생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실까봐, 상처를 건드릴까봐 늘 조용히 지냈다고 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빠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친구들과 싸워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아파도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만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길 바랐다고, 그래서 형과 경쟁하거나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공부도 안 하고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동생이 그저 게으르고 의욕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가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동생에게 평생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용서할 게 없다고,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괜찮을 리 없다고, 자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처음에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형에게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에게 미안하다고, 자기는 이 유산이 필요 없다고, 형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주고 싶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은 화나지 않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나고 억울했다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 시간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랐고, 동생은 아버지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자랐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동생과 함께였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대부분 버려져 있었고 서랍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을 때 맨 위 선반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저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생을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프신 몸으로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진 맨 아래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지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둘째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발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쓰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그건 전적으로 내 선택이었다고, 아이 탓이 아니라고 쓰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건 당신과의 사랑의 결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제발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달라고, 둘째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아이도 소중한 우리 아들이라고 쓰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둘째를 미워하는 건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내 선택을 존중해준다면 그 아이를 사랑해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동생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까지 남기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그 부탁을 지키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었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평생 괴로웠다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이제 아버지도 그걸 인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평생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 정리를 끝내고 헤어지면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형제로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인쇄소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또 뭔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인쇄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작년 초에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기계들은 대부분 처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인쇄소로 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작업장이었고 2층은 사무실과 작은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2층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장부 여러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장부들을 발견했다고,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쇄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수입란에 적힌 금액들이 실제 인쇄소 매출과는 관계없어 보였습니다. 동생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따로 모아두신 돈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인쇄소 수입 중 일부를 떼어서 따로 저축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메모를 읽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셨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결혼자금. 그리고 그 몇 년 후부터는 또 다른 항목이 생겼습니다. 둘째 생활비.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도 매달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장부를 계속 넘기며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인쇄소 경영이 어려울 때도, 몸이 아프셨을 때도 계속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장부는 작년 가을에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둘째에게 평생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아. 동생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돈이라고, 수십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유산을 남긴 건 단순히 재산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장부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생이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정말 일기였습니다. 매일 쓴 건 아니고 가끔씩 생각날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20살 되던 해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둘째가 집을 나갔다. 아르바이트 구한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 아이 눈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가 며칠 만에 집에 왔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아이도 나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또 다른 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둘째 생일이다. 30살이 되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전화도 못 걸었다. 그 아이는 내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나 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였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미안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그 모든 게 아버지 자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괴로워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 처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계좌는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기예금 계좌였는데 개설일을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 싶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금주는 아버지 명의지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익자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주셨는데 왜 이 계좌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금 개설 당시 아버지가 맡겨두신 편지라고 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는 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아버지는 설명하셨습니다. 이 돈은 네가 대학 다닐 때 모으기 시작한 거라고. 네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돈을 내 아이들, 그러니까 내 손주들 교육비로 쓰라고 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쓰셨습니다. 나는 네 동생에게 평생 빚을 졌다고,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걸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도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고, 네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유산을 동생에게만 준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지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건 오롯이 너를 위한 거라고, 네가 평생 노력하고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아버지의 작은 보답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자랑이다. 너는 내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게 살아왔다. 미안하고 고맙다. 부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다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두 아들 모두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저에게 고마운 마음도 모두 표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동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다운 방식이라고, 말로는 표현 못하시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은행을 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끼리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동생 자취방에 들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하며 지내는지, 일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최근 몇 년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늦깎이로 디자인을 배워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냐고, 만나는 사람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는 게 자신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버지는 늘 멀게만 느껴졌고, 형인 저와도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든다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을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면 안 되겠냐고, 형제로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저도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이 진정되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유산을 자기에게 준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형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두렵다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형제 관계마저 끊어질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형제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형제 같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가 묻히신 곳은 서울 근교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바로 옆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들을 다 읽었다고, 이제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걸 이제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면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서로 어떻게 지낼 건지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합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쓸 거라고, 아버지 뜻대로 손주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정비하는 데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동생과 가까워진 게 다행이라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이제부터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우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고 아이들도 작은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조카들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동생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가족을 보니까 가족이 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따뜻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이런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을 배웅하고 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우리 형제가 화해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전하신 겁니다. 동생에게는 미안함과 사랑을, 저에게는 동생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편지들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을 지키고 싶으신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건물 2층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동생은 그곳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업하던 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조촐하게 꽃다발을 준비해 갔습니다.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스튜디오 벽에는 동생이 만든 디자인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스터, 로고, 일러스트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좋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혼자 공부했다고, 아버지가 모르시는 사이에 디자인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기대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혹시 실패하면 또 실망시킬까봐 조용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해서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동생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생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동생과 만났습니다. 가끔은 산책을 했고, 가끔은 밥을 먹었고, 가끔은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동생의 취향, 생각, 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동생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생도 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도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걸, 부담과 책임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산소에 갔습니다. 성묘를 하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이제 조금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동생과 다시 가까워졌다고, 그게 정말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용서했냐고, 아버지가 형에게 한 일들을 용서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게 없다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겁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편지로 남기시고, 우리가 그걸 읽으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 동생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뭔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신 것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걸, 동생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번씩은 꼭 만나자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시던 거였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억의 끝자락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